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집값과열 플랜 B가 공개됐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부동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의 플랜 B 공개. 두 번째,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8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8.8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플랜 B가 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소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말한 플랜 B란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 살려는 사람 빼고는 매매를 제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갭투자 금지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 상구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을 강남 상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남 상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은 청담동,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하고요.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이거 반포 밀어주기 아니냐? 반포 3대장 신고가 릴레이, 불황에도 한강불패 여전. 이번에 집값 급등의 시작이 거의 반포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저 투자자한테 반포 사라고 떠미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에도 좀 의문이 들어요. 이거 과연 효과 있는 것인가? 왜냐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 엘스 지역이 정구점을 찍었거든요. 이미 정구점 찍고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4년 넘게 지정된 잠실 엘스 지역에서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플랜 B가 효과가 있을지 알려면요, 취득세 중과제도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현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와 용산구는요, 조정대상 지역 플러스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규제지역입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제도가 적용되는 상태예요. 아무리 강남 상구나 용산구 전망이 좋더라도 취득세 8% 내고 취득한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난 강남 상구 매수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4년 6월 자치구별 거래량을 보잖아요. 아파트 투미 기준으로 강남구는 454건, 송파구는 570건, 서초구는 448건입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100건에서 200건 사이인데 여기는 무려 400건에서 500건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다?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은 실수자 중심의 시장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신고가 찍힌 곳이 강남 상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포구나 고덕동, 이제 상일역 주변, 상일동역 주변하고 동작구 지역도 이제 거의 신고가 근접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들 지역 보면 확실히 지방 투자자 매수가 많아요. 지방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서울에 고가 1주택을 살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지역은 접근이 어려우니까 이런 비규제 지역에서 가장 비싼 데를 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은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풍선 효과가 더욱더 불 것이고, 그럼 이들 지역의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들 지역을 매도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매도한 사람이 강남 상구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거래 제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플랜 B가 좀 약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 대출 조이기 시작 16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부터 가계부채가 크게 급등을 한 상황이죠. 근데 2분기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60%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 상품의 증가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디딤돌 대출이 무려 15조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에
2배 가까운 수치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에 의해서 저금리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났고, 여기서 더 늘어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응 방안이 나왔다? 금리를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는 거죠. 일반 디딤돌 대출금리 얼마나 조정되나 봤더니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0.2%포인트, 그리고 4천만원 초과해서 6천만원 이하는 0.3%포인트, 그리고 6천만원 초과는 0.4%포인트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반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도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정책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 등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대출금리 수준을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나올 가계부채 대책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 볼게요. 가계부채 억제, 더 센 대책 나온다. 주담대 늘리면 자본 추가 적립.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있다고 해요. CCYB라고 하는데 은행권의 위험 가중 자산의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최대 2.5%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 때 1%로 조정을 시켰대요. 그걸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더라. 이걸 늘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대출해준 만큼 자본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나의 레버리지가 줄어드네. 그래서 가계대출을 마음껏 늘리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입니다. 여기에 9월달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도입이 될 예정이죠. 원래 7월달에 시행하려다가 9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9월달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자본 확충 의무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금융권의 대출 태도가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과열 대책을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좀 달라요. 대출 규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는 이랬어요. 뭐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뭐 한 채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거나, 또는 LTV 규제 강화, 그래서 금액대에 따른 뭐 대출 규제도 많이 활용이 됐었죠.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결이 좀 달라요. DSR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정책금리를 조정한다든가 은행 자본 규제를 하면서 스스로가 대출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언제 효과를 볼까요? 현재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이제 8월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7월 아파트 거래량이 뭐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늘어난 거 이제 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늘어난 거래량이 8월 달에도 유지가 될 것인가? 8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8월 아파트 거래량은 233건이 등록됐습니다. 7월 대비 마이너스 2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제 증시 급락 부분과 8월 초에 이제 여름 휴가철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영업을 하는 지역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8월달 거래량은 8월 말부터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에 변화 조짐이 보이면은요, 여러분께 제일 먼저 일반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 부동산 과열 플랜 B와 정부의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